1952년 봄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에 이정숙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둘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논밭을 일구었고 어머니는 돼지와 닭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정숙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학교에 다녔습니다. 교과서에 적힌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 게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쓴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글 배워서 뭐하노? 그날 이후 정숙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밭에 나가 풀을 뽑고 동생들을 업고 달랬으며 물동이를 이고 언덕을 오르내렸습니다. 13살 소녀는 집안의 작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부뚜막에서 밥을 지었고 저녁이면 빨랫감을 삶았습니다. 정숙은 한 번도 꿈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단어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믿었습니다. 그저 시골 계집애로 태어났으니 시집가서 밥 짓고 아이 낳고 사는 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장날 정숙은 어머니 심부름으로 읍내 시장에 갔습니다. 쌀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한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박진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막노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성실해 보였습니다. 정숙 씨, 그가 처음으로 정숙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딸의 너 같은 호칭이 아니라 이름으로요. 정숙은 그 순간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너 번 더 장터에서 만났습니다. 진수는 매번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고 정숙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몇 달 뒤 진수가 정숙의 집을 찾아와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따님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 재주 좋고 부지런한 것 같으니 괜찮다. 혼사는 그렇게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의견을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동네 교회에서 올렸습니다. 정숙은 검은 치마에 흰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화환도 없고 피로연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짧게 기도했고 두 사람은 성경책에 손을 얹었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정숙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수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시댁 어른을 뵈러 갔습니다. 시아버지 박태식은 읍내에서 쌀가게와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박 장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장로였고 신앙심이 깊다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숙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시선이 얼굴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밥은 잘하나? 예, 잘하진 못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는 몇 낳을 생각이고? 정숙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많이 낳아야지. 딸만 낳으면 쓸모없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곧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시댁 어른이니까 참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신혼집은 읍내 골목 안쪽 작은 셋방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돗물도 없어서 마당 공동 펌프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좁고 낡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진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갔습니다. 돌아오면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진수는 밥을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정숙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일을 알아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숙은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는 피가 튼튼해야 한다. 그는 소주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조금씩 마셔. 몸에 좋아. 정숙은 사양했지만 시아버지는 웃으며 잔을 채웠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숙은 몇 모금 마셨습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날 밤 심한 복통과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첫애는 원래 잘 떨어집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괜찮을 거야. 그런 말들만 오갔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가슴 속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은 오랫동안 정숙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뒤 남편 진수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8시였던 귀가가 9시가 되고 10시가 되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공사장 일이 힘들어서 한잔했어. 진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힘들면 술을 마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날이면 사소한 것에 화를 냈습니다. 반찬이 짜다, 방이 덥다, 말투가 건방지다. 뭘 해도 틀렸습니다. 정숙은 더 조심했습니다. 반찬간을 3번씩 확인했고 말을 할 때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이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술을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남편 일에 여자가 잔소리하지 마. 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수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들에서 꺾어온 들꽃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어제 내가 너무 피곤했나 봐. 정숙은 꽃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반복되었습니다. 발로 걷어차는 날도 있었고 벽에 밀쳐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 날이면 들꽃이나 싸구려 사탕이나 서툰 사과가 따라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미안해. 정숙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루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정숙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조심했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지 않았고 술도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진수도 처음 몇 달은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폭력이 멈췄습니다. 이번엔 아들이겠지? 진수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생겼으니 챙겨야지. 시아버지는 반찬통을 들고 왔습니다. 미역국이나 닭백숙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안을 이곳저곳 둘러보았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보고 방 구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했는데도 얼굴이 곱네. 살도 올랐고 감사합니다. 배가 나오니까 더 여자답게 보여. 정숙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시아버지니까라고 되뇌었습니다. 어른이니까, 그냥 농담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임신 8개월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정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습니다. 정숙은 딸을 안고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진수는 처음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딸에게 빠졌습니다. 퇴근하면 민정을 안고 재우려 애썼고 아이가 울면 달래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숙은 그런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려나. 하지만 폭력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민정이 잠든 뒤였습니다. 진수는 술을 마시고 돌아와 트집을 잡았습니다. 애가 자꾸 울어서 잠을 못 자겠어. 밥이 맛이 없어. 애 낳고 손맛이 없어진 거 아냐? 왜 살이 안 빠져? 보기 싫어.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맞고 나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민정이 깨지 않도록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혹시 내 탓일까? 그 질문이 매일 밤 정숙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수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정숙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하얀 천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천을 바라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슬픔도 안도감도 아닌 텅 빈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남은 건 월세 독촉장과 분유값 청구서뿐이었습니다. 23살 과부가 된 정숙은 새방에서 민정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이 좁은 새방에서 애 키우는 건 무리야. 시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짐 싸. 우리 집으로 들어와. 손주는 내가 친자식처럼 키워줄게.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었고 몸 붙일 곳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이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숙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민정을 안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앞에는 쌀가게가 있었고 뒤쪽으로 방과 부엌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돼지우리와 닭장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 배고프지 않게 먹고 살아. 첫 한 달은 별일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외로 무심했습니다. 가게 일을 하거나 교회에 나가거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숙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렇게 생각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야였습니다. 시댁살이가 시작된 지 2달째 시아버지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정을 재우고 방에 누워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했습니다. 과부가 밤마다 안 무섭나? 정숙은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정이가 있어서요. 젊은 여자 혼자 두면 안 돼. 시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님, 늦었으니 주무세요. 가만히 있어. 그날 밤 정숙은 입을 막힌 채 폭력을 당했습니다.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민정이 자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입 다물어라.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있나?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박태식은 이 마을의 장로였습니다. 쌀가게 주인이었고 신앙심 깊다는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정숙은 과부였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의지할 곳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폭력은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시아버지는 민정이 깊이 잠든 시간을 골라왔습니다. 정숙은 도망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멀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정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시도했습니다. 어느 새벽 정숙은 민정을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읍내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민정이 등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디가? 괜찮아. 조금만 참아.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트럭이었습니다. 옆에는 경찰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시아버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입니다. 남편 죽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요. 애 데리고 가출하려고 했어요. 경찰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누가 믿어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집에 있는 게 좋겠어요. 애 데리고 떠돌면 안 되죠. 경찰은 그렇게 말하며 정숙을 시아버지 차에 태웠습니다. 정숙은 민정을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요.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많이 취해서 왔습니다. 정숙의 방문을 발로 차며 열었습니다. 민정이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애 좀 조용히 시켜. 아버님, 제발 오늘은. 입 닥쳐. 시아버지는 정숙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정숙은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이불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정의 울음소리가 정숙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장면을 보며 자라게 할 수는 없다. 정숙은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부엌으로 뛰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딜 도망가? 정숙은 부엌 선반에 놓인 무쇠펜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저녁에 전을 부치고 난 뒤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무쇠펜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있는 힘껏 무쇠펜을 내려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부엌 바닥에 피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쇠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길이 시작되겠구나. 새벽녘 정숙은 시신을 돼지우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돼지들이 꿀꿀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민정을 깨웠습니다. 민정아, 일어나. 엄마, 졸려. 우리 둘이 살 곳으로 여행 가자. 응, 정숙은 민정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과 벽보에 실종된 쌀가게 주인과 함께 사라진 며느리와 손녀가 수배자로 실렸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이정숙입니다. 경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민정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실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성폭력 증거가 있습니까? 도망을 갔다가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정숙은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일, 도망치려 했던 일, 무쇠펜을 든 그 순간까지. 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차갑거나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 장로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신앙인이셨어요. 며느리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나온 뼈는 사람 것인지 동물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와 한 젊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장기간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상황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습니다. 민정은 시동생 부부에게 맡겨졌습니다. 정숙은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교도소 생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정숙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벌하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살기 위해 사람을 죽인 나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매일 밤 정숙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 한영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먹어야지. 안 그러면 병 걸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자기 밥을 조금 떠서 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살고 싶지도 않았지. 근데 여기서 죽으면 지는 거야. 끝까지 살아야 돼. 정숙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마리아 수녀가 교화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습니다. 수녀는 매주 방을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 씨, 한글 교실에 나와 보지 않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글을 배우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제 생각엔요. 수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정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 교실은 작은 방에서 열렸습니다. 나이든 재소자들이 모여 앉아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수녀가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천천히 따라 써보세요. 정숙은 연필을 쥐었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글자를 배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습니다. 받아쓰기를 하고 곱셈을 배웠습니다. 조금씩 문장을 읽고 쓰는 법을 익혔습니다. 수녀가 노트 한 권을 건넸습니다. 정숙 씨, 하루에 한 문장씩이라도 써보세요. 무슨 생각이든 좋아요. 그날 밤 정숙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이정숙입니다. 다음 날은 다른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딸이 보고 싶습니다. 매일 밤 정숙은 자신이 겪은 일을 조금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폭력, 시아버지의 범죄, 무쇠펜을 든 그날 밤 민정의 얼굴. 글로 쓰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내 이야기를 내 입으로 제대로 들려주겠다. 작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형기를 마친 뒤 정숙은 수도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통과하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45살에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취업했습니다. 1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기역, 니은, 디귿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요? 천천히 해봐. 선생님도 천천히 배웠단다. 저녁에는 마을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글을 배워서 뭐 하겠어요? 저도 늦게 배웠어요. 괜찮습니다. 시작하면 돼요. 정숙은 한 글자씩 가르쳤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되면 정숙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정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딸이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정아. 삼촌 말만 듣고 살았는데 엄마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복지관 근처 작은 찻집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폭력, 시아버지의 범죄, 무쇠펜을 든 그날 밤 부산으로 도망쳤던 일, 자수했던 순간, 감옥에서의 시간. 민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한 일이 옳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민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치지 않고 돌아와서 책임진 건 정말 용기였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정아.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엄마 이제부터라도 같이 살아요. 늦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비쳤습니다. 민정과의 재회 이후 정숙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정숙의 한글 교실을 거들었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난 시간들을 천천히 나눴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민정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절 꼭 안아주셨던 거. 그게 기억나요. 무서웠지만 엄마 품이 따뜻했어요. 정숙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런 걸 보고 자라게 해서.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 이제 알아요. 두 사람은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복지관 교실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글을 모르던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손주한테 편지 쓸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잘 쓰셨네요. 정숙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누군가 글을 배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순간, 그것이 정숙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주최하는 간담회였습니다. 정숙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단체 활동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담회 날 20명 남짓한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도 사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정숙은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정숙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갔고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까지 살아남아 다시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정숙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도망, 그리고 선택의 순간, 감옥에서의 시간, 그를 다시 배운 일, 딸과의 재회까지. 저는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인간으로 살고자 한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살아남았어요. 그날 이후 정숙은 여러 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복지관에서, 여성단체에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숙을 비난했습니다. 살인자가 무슨 교육을 하나? 과거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는 부끄럽지만 숨기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책임지는 방식이니까요. 민정이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는 용감해요. 진짜 용기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고도 계속 걷는 거예요. 정숙은 7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을 열었고 글쓰기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나이 든 여성들이 모여 자기 인생을 글로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도 누가 읽어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읽어줄 사람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봄날 민정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숙의 첫 손주였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이서연이요. 서연이구나. 예쁜 이름이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는 할머니처럼 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목소리를 빼앗기지 않는 아이로요. 정숙은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그렇게 키워. 이 아이는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살 거야. 저녁, 정숙은 혼자 복지관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정숙입니다. 살아남았고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졌습니다.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채로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폭력과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아 공부하고 딸과 다시 손을 잡고 다른 여성들에게 등불이 되는 삶을 선택한 것이라고. 남은 시간은 침묵했던 수많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대신 꺼내는데 쓰고 싶어요.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쓸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지관 문을 나서며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정숙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